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그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악센트라는 걸 배울 건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경우의 악센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생각을 하느냐? 악센트가 뭐냐? 이걸 왜 배우냐? 우리 이걸 알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제 악센트를 공부하는데 약간 좀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거 없냐? 꿀팁 뭐 이런 거 없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악센트라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악센트라는 표현을 어디서 듣냐면 영어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안 들어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다양한 시청 연령 대상을 상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보통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에다가 악센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악센트는 뭐냐면은 강세예요, 강세. 어떤 한 이제 단어가 있으면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한 음절을 골라. 그 음절이 좀 더 크고 강하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강세 악센트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영어는 이제 신경 꺼요. 영어는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그리스어 시간이니까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도대체 뭐냐?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정확히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고대라는 말을 좀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어는 또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악센트가 도대체 뭐냐? 음악적 높낮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좀 과장해서 들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악센트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버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엄마 이런 식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아버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엄마라는 단어가 있어도 엄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아버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이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죠. 지금 이런 경우에도 지금 얘가 높고 얘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엄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음의 높낮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얘는 뭐냐면 그냥 크고 강하게 발음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자체가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은 그 단어의 어떤 음절은 높게 발음하고 어떤 음절은 낮게 발음해요. 왜 이런 것들을 했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어는 고대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어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한문이랑 음문이 있었단 말이죠. 음문은 이제 쉽게 말해서 시고, 산문은 뭐 예를 들어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에세이, 수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겼냐? 음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운문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제 항상 운문이라는 거는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운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음악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랑 노래랑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제 운문에는 항상 언어에는 음악적인 효과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리스어의 이 음악적 높낮이 이걸 또 이제 멋있게 영어로 적어주면은 가오를 좀 부려보면은
뮤지컬 피치라고 하는데 이거거든요. 음악적 높낮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의 악센트라는 거는 결국 단어에 있는 여러 음절 중에 어떤 걸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높은 음을 부여한다든지 낮게 음을 발음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음악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어떤 한 단어의 안에 있는 음절들이겠죠. 근데 음절이라는 거는 모음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자고 했죠.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음절을 높게 발음하고 어떤 음절을 낮게 발음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의 악센트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가 있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에큐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어 용어로 바꾸면 참 좋겠지만 적당한 단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쓰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생긴 얘는 그레이브 악센트라고 하고요. 이제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생겼죠. 얘는 무슨 물결무늬처럼 생겼죠. 얘네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건데 이게 사람마다 선호하는 표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선호해요. 이게 좀 더 공간을 덜 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선호하는데 뭐 여러분은 쓰고 싶은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서컴플렉스 아센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에큐트, 그레이브, 서컴플렉스 이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가 중요하겠죠.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그 에큐트 악센트는 뭐냐? 이제 어떤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 당연히 여러 개의 음절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음절 중에 하나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 있다는 거는 그 음절이 이 단어 안에 있는 다른 음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음인 걸 의미해요. 얘가 제일 높은 음인 거예요.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 있는 음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과장을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냥 가나다라마 이렇게 쓸게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은 가나다라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큐트 악센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플렉스 악센트도 약간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에큐트 악센트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제일 높은 음이라며. 컴플렉스 악센트는 제일 높은 음이었다가 내려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악센트는 예를 들어 이제 음절이 또 여러 개 있는 단어가 있으면 컴플렉스 악센트가 어딘가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이, 이 하나의 음절을 발음을 할 때를 두 개의 순간으로 쪼개봐요. 살짝. 이제 하나의 음절을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일 높은 음으로 질러요. 제일 높은 음으로 지르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붙은 음절은 처음에는 제일 높은 음을 질러준 다음에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음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나, 다, 라, 마,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 좀 이상한데? 배치가?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가나, 다, 라, 마, 아,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음절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마 안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된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큐트 악센트는 여기에 붙어 있으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안 붙지만 가나다라 이렇게 되는 건데 가나다라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이제 서컨플 악센트가 붙어 있으면은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과장스럽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컴플렉스 악센트도 오케이 좋았어요. 문제는 사실 이제 에큐트 악센트랑 서컴플렉스 악센트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대충 밝혀냈어요. 근데 그레이브 악센트는 얘잖아요. 얘는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높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기운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그레이브 악센트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원래 이제 쭉 단어가 있으면은 맨 마지막 음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에크트 악센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에크트 악센트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단어가 이렇게 쭉 있고 맨 마지막 음절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었으면은 보통 여기 마침표가 찍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야. 단어의 끝이기도 하지만 문장의 끝이기도 한 거예요. 혹은 이제 컴마가 있기도 한 거야. 컴마가 있으면 뭐 어쨌든 간에 뭔가 끝났겠죠. 아니면 이제 위에 점이 찍어져 있을 수도 있죠. 뭐 이게 세미콜론이든 콜론이든 하여간 뭐가 끝난 거야. 아니면 아예 물음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멈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춤이라는 거는 문장 기호가 있으면 다 멈춘 걸로 쳐요. 원래의 단어에 맨 마지막 음절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멈춤이 있어. 그러면은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멈춤이 없어요. 문장 부호가 없고 이 사이에 아무 문장 부호도 없고 그냥 냅다 다른 단어가 또 뒤이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단어가 이게 여러 개 있고 이게 문장이면은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장 부호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 에큐트 악센트가 갑자기 그레이브 악센트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큐트 악센트로 끝난 다음에 다른 단어가 이어지면은 제일 높은 음을 질렀다가 이제 다시 다른 단어 발음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이 에큐트 악센트가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그레이브 악센트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가설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설은 악센트가 없는 걸로 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에큐트 악센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 단어가 뒤이어 오면은 그냥 악센트가 없는 것처럼 발음을 하잖아. 아무것도 없었던 것 마냥. 그냥 에큐트가 있었음이라는 표시만 그레이브 악센트 기호로 표시를 해두는 거고 발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악센트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발음을 하자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에요. 두 번째 의견도 있어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 쭉 이렇게 이제 단어 안에 이제 음절이 있으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높은 음을 내는 건 맞대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음을 내는 거면 에큐트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에큐트가 붙었었다면 훨씬 더 높게 발음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높게 발음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큐트보다는 낮게 발음을. 다른 애들보다는 높아요. 분명히. 다른 음절보다는 더 높은데 에큐트가 붙었으면 냈을 그 음보다는 낮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 그냥 임으로 이렇게 붙였으면은 만약에 이게 에큐트 악센트였으면 가나다 이렇게 고음을 질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가나다 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높은 음은 맞죠. 근데 에크트 악센트보다는 낮은 게 맞죠. 이 애매모호한 위치. 높은 건 맞아. 다른 음절보다 높은 건 맞는데 에크트 악센트를 찍었을 때보단 낮아. 이 애매한 발음이 그레이브 악센트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장 중에서 이 두 주장이 가장 유력한 주장인데 어떤 게 맞는지는 까놓고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지만 학자들도 한계가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이제 기록의 한계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축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 삼성 갤럭시 폰이 있었다면은 제가 또 국뽕을 시도하고 있죠. 삼성 갤럭시 폰이 있었다면 고대 그리스인의 악센트를 정확하게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삼성 폰을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국뽕적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악센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른다. 그래서 대략적 추측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악센트가 뭔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 이게 악센트야. 그래 음악적 높낮이야. 어디서 높게 질러주고 또 이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애매하게 높게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변화가 없을 악센트가 안 붙어 있으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뭔지까지는 알았는데 이거 왜 배워요? 라고 말하면은 이게 또 말이 애매해져요. 왜냐하면은 악센트가 사실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어렵다는 게 막 머리를 싸매기 어렵다 그건 아닌데 이게 규칙이 좀 약간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좀 당혹스러운데 이게 정작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게 그냥 기계적 규칙이거든요. 기계적 규칙이어가지고 그냥 규칙에 따라서 그냥 내가 마치 한 명의 챗GPT가 된 것처럼 아니 챗GPT는 너무하고 내가 한 명의 톱니바퀴가 된 것처럼 그냥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나중에 가르치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리스어 강의를 다른 분들한테 강의를 들을 때 이분이 악센트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우고 우리 그냥 진도나 나가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센트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악센트를 모르면은 약간 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이 단어의 두 개가 철자가 눈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철자가 똑같은데 악센트만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다른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제 해석도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악센트를 알아야지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발음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또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이 아니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떤 그 음악적인 감각을 이미 본인의 그 오랜 어린 시절부터의 그 언어 학습 기간 동안 축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 보면 딱 알아요. 아, 그냥 딱 이러면은 그래, 이게 리듬이야. 이런 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어 처음 배우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음악적 감각? 없어요. 아, 물론 한국어에 대한 음악적 감각은 있겠지만은, 그리스어에 대한 음악적 감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센트 붙이는 게 고대 그리스인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이제, 이거 솔직히 그냥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쓱쓱 쓰면은 끝이야. 아, 물론 고대 시절에는 악센트 기호를 안 썼다가 좀 후대에 쓰기 시작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냥 글자가 쓱 쓰여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악센트 붙여서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 그리고 악센트 붙여서 읽으려고 해도 막, 이런 식으로, 이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외국어 발음을 너무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심지어 이거 그냥 외국어도 아니고 고대어잖아요. 지금 이거 쓰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한 2500년 전에 죽었어. 2500년 전. 2500년 전이면은 예수도 안 태어났을 때예요. 예수도 안 태어났을 때고, 부처는 기억이 안 나네.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났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석가모니,
아마, 어, 석가모니는 더 옛날인 것 같기도 해요. 석가모니가 기원전 6세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어디서 한번 읽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언제다? 기원전 5세기예요. 5세기에서 4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석가모니가 태어난 이후이긴 하지만 예수가 태어나기보단 전인 어쨌든 옛날이죠. 이 옛날 사람들의 그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물론 이제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언어학에 미친 사람들, 막 언어학 괴수, 언어학의 천재, 언어학의 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유용한 시도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한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음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뭐 시를 짓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서사시를 작곡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철자 구분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철자.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억지로 발음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철자용으로 하는 거예요. 철자용. 뭐랑 비슷하죠? 우리 앞에서도 막 이거 그냥 우리 철자용으로 하는 거예요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죠? 뭐였냐면 우리 그 장모음 단모음 할 때 우리 막 억지로 막 긴 알파 짧은 알파 너무 구분하지 말자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적당히 발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독해 공부를 위해서 악센트를 공부할 거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악센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소개를 했고, 자, 이 악센트를 이제 붙이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꿀팁을 하나 말해야 돼요. 팁. 아니, 사실 꿀팁이라기보다는 당신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악센트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규칙 중에 어떤 규칙들은 모든 단어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이 모든 단어라는 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한 90%의 단어에는 적용되는 규칙을 이제 그냥 모든 단어라고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울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규칙은 이 명사랑 형용사 있죠? 명사랑 형용사에는 적용되는데 동사에는 안 적용되는 규칙이 있고 반대로 이제 동사에는 적용이 되는데 명사랑 형용사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칙이 있겠죠.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사도 한 가지가 아니야. 얘들 이제 형용사에는 적용이 되고 뭐 명사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규칙도 있고 이 명사도 이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명사라 종류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형용사도 종류가 있어요. 이 동사도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 동사도 뭐 종류가 있고 그 종류 안에서도 또 갈려요. 굉장히 빡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의 종류 안에서도 또 갈린단 말이에요. 이제 동사도 막 뭐 희구법에서는 뭐 하고 뭐 희구법이 아니면 뭐 하고 막 이거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또 심하게 가면 어떠냐? 어느 한 단어에 특정 단어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예외라고 하죠. 아니, 이건 특이 케이스, 예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규칙이 굉장히 많은데 규칙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팁이란 건 뭐냐? 팁이라기보다는 주사항이란 건 뭐냐? 이 악센트 규칙이 어디까지는 적용되고 어디까지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그거를 신경 써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악센트 규칙을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지만 이 악센트 규칙이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건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써야 되는 규칙을 막 여기다가 쓰면 이제 난장판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악센트 규칙을 배울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거의 대부분의 불길한 단어죠.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 적용이 되는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이에요. 이거를 다르게도 부르는 게 악센트의 가능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이 악센트가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6개 있어요. 이 6개 안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당신이 이제 악센트 규칙을 잘 몰라도 6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겠지. 하지만 이제 찍을 필요는 없고요. 열심히 규칙을 공부를 하면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악센트의 규칙, 일반적인 가능성의 규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규칙부터 말할게요. 제일 중요한 규칙은 모든 악센트는 뭐 그레이브, 에큐트, 서컴플렉스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악센트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가 이제 뭐 음절이 많겠죠? 음절이 뭐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음절이 뭐 2개인 단어도 있고 하나인 단어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여러 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무조건 뒤에서 하나, 둘, 셋, 이 셋 중 하나에만 와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와요. 뒤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 셋 중에 하나에만 와요. 그 소리는 뭐냐? 이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음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뒤에서부터 첫 번째 음절, 뒤에서부터 두 번째 음절,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음절 이렇게 부르기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또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주냐? 첫 번째, 뒤에서부터 첫 번째 음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티마라고 붙여줄 거고요. 뒤에서부터 두 번째 음절에다가는 페널트라고 붙여줄 거고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음절에다가는 우리가 안티페널트라고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울티마, 페널트, 안티페널트. 그리고 이제 약식 기호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울티마, 페널트, 안티페널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음절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서부터 세 개의 음절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울티마, 페널트, 안티페널트 이 셋 중에 하나에만 악센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에큐트 악센트 있잖아요. 에큐트 악센트. 에큐트 악센트를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에큐트 악센트는 울티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널트 나타날 수 있어요. 안티 페널트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단어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디에나 에큐트는 나타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타난다는 건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음절이라는 걸 분류를 해야 돼요. 음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장음절이 있고 단음절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장음절은 긴 음절이고 단음절은 짧은 음절이겠죠. 그런데 이 음절이라는 거는 항상 뭐랑 대응되는 거라고 했었냐면 모음이랑 대응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음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배웠어요. 모음이라는 거는 단일 모음이 있고 동모음이 있다. 그리고 단일 모음이라는 것도 그 안에 이제 단모음이 있고 장모음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음절에 대해서 그 음절을 구성하는 모음이 단일 모음 중에 단모음인 음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이제 단음절이라고 불러요. 그 나머지는 다 장음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단일 모음 중에 장모음이거나 혹은 동모음이면 무조건 장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볼게요. 어쨌든 지금
울티마에도 올 수가 있고, 페널티에도 올 수가 있고, 안티 페널티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음절들이 장음절일 수도 있죠. 단음절일 수도 있죠. 근데 에큐트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에큐트는 장음절 위에도 찍을 수가 있고, 단음절 위에도 찍을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들은 것만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에큐트는 울티마 페널티, 안티 페널티 다 찍을 수 있대. 장음절이고 단음절이고 단일 모음 중 단모음이고 단일 모음 중 장모음이고 복모음이고 다 상관없이 다 찍을 수 있다. 이러면은 야 그러면 어디에나 찍을 수 있으면 어디다 찍으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한 그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다 한계를 설정해 놨어요. 한계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먼저 울티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뒤에서부터 첫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 오직 멈춤이 있어야 돼요. 단어 뒤에. 그러니까 단어가 있고 그 맨 첫 번째 음절이 울티마일 거 아니에요. 이 울티마에 에큐트를 찍고 싶어요, 내가. 그러려면 무조건 마침표가 있을 수도 있고 쉼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콜론 혹은 세미콜론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음표가 없을 수도 올 수도 있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뭐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멈춤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해서 멈춤이 없어요. 단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단어가 또 이어져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울티마에다가 에큐트를 찍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음절과 단음절의 조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널트가 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페널트는 긴데 울티마는 또 짧아요. 그러니까 페널트가 길고 울티마가 짧으면 장단인 거죠, 한마디로. 이 장단인 경우에는 절대 페널트에 에큐트가 찍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인 경우에는 페널트에 에큐트가 찍힐 수가 없다는 거는 이제 다른 악센트는 찍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에큐트 악센트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제한 조건이고요. 마지막 제한 조건은 울티마가 있어요. 울티마가 길어요. 그럼 이제 앞에 또 뭔가 음절이 있겠죠. 울티마가 길면은 안티 페널티에다가 에큐트를 찍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안티 페널티에 에큐트가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소리냐? 울티마가 짧다는 거예요. 울티마가 단음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한 조건에 의해서 에큐트의 규칙들이 구성이 된다.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그레이브 악센트를 배울 거예요. 그레이브 악센트도 이제 악센트를 붙이는 규칙이 있는데 그레이브 악센트도 이제 먼저 가능성부터 말을 하자면 무조건 울티마에만 나타나요. 다른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절대 없어요. 무조건 뒤에서 첫 번째 음절. 무조건 울티마에만 나타납니다. 물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나타난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울티마가 상음절일 수도 있고 단음절일 수도 있잖아요. 뭐 단일 모음 중 단모음일 수도 있고 단일 모음 중 장모음일 수도 있고 혹은 복모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음절이 짧든 길든 신경 쓰지 않고 그레이브 악센트가 올 수 있어요. 온다는 게 아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한 조건이 있겠죠. 제한 조건은 그레이브 악센트는 오직 단 한 가지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원래 울티마에 에큐트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단어를 중간에 아무런 문장 부호도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멈춤도 없이 곧바로 다른 단어가 이제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에큐트 악센트는 곧바로
그레이브 악센트로 바뀌어요. 오직 이 경우에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큐트 대체용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절대 그레이브 악센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도 다 배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있잖아요. 이 서컴플렉스 악센트는 규칙이 어떻게 되냐? 얘는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얘는 울티마에는 나타날 수 있고 페널티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는 못 나타난다는 소리잖아요. 안티 페널티에는 절대 못 나타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서컴플렉스 아센트가 붙는 어떤 음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음절은 무조건 장음절이어야 돼요. 장음절이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단일 모음 중에 장 모음이거나 혹은 복 모음이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만 서컴플렉스 아센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한 조건이 있겠죠? 제한 조건은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 규칙이 제일 쉽거든요. 익숙해지면 제일 쉬운 규칙인데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해요. 잘 들어보세요. 페널트는 길어요. 울티마는 짧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장단의 경우예요. 이 경우인데 내가 페널트에다가 반드시 액센트를 찍어야겠어요. 울티마 아니고요. 안티 페널트 아니고요. 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페널티에다가 악센트를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지금 페널트 울티마가 장 단일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페널티에다가 악센트를 찍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페널트에 오는 악센트는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되는 거죠. 이 규칙이 익숙해지면 제일 쉽습니다. 지금은 일단 한번 들어두는 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울티마가 길어요. 울티마가 길면 페널트에 서컴플렉스 아세트가 올 수가 없어요. 즉 울티마가 길다는 소리는 서컴플렉스 아세트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는 소리예요? 울티마에만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페널트에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오려면 내가 어느 날 페널티에다가 이렇게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찍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울티마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울티마가 길고 거기다 서커플렉스 아세트를 찍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지금까지 서컴플렉스 규칙 얘기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큐트 악센트는 어떤 애였어요? 제일 높은 고음을 찍는 애였어요. 그 음절이. 그레이브 악센트는 어떤 애였어요? 높긴 높은데 에큐트보다는 좀 덜해요. 어쨌든 그 음절에다가 그 단어 중에서 상당한 고음을 찍는 그런 애였어요. 근데 컴플렉스 아세트 혼자 처음에 이제 갑자기 확 고음을 찍어. 그러다가 또 떨어져. 그거를 하나의 음절 안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음을 발음하는 것도 해야 되고 거기서 훅 떨어지는 발음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음절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음절이 길어야겠죠. 음절이 길려면은 이게 최소한 뭐 어떤 장모음이거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모음이거나 오메가 이상하게 썼죠. 장모음이거나 하다못해 이제 복모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모음 우리 8개 배웠죠. 그래서 무조건 긴 음절에다가만 서커플렉스 악센트를 찍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에큐트 악센트, 그레이브 악센트, 서커플렉스 악센트의 악센트 매기는 규칙을 싹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악센트 기호들을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이제 또 어떤 한 음절이 있어요. 그럼 이 음절에다가 악센트를 표기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에큐트든 그레이브든 서컴플렉스든. 그럼 이걸 어디다 표기해줘야 되느냐?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단일 모음 같은 거 있잖아요. 단일 모음. 단일 모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단일 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모음, 그 모음의 바로 위에다가 악센트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모음일 수가 있잖아요, 또. 복모음일 수가 있어요. 복모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번째 문자 위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음표랑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음표도 써야 되고 악센트도 써야 되는데 그 자리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내가 어떤 순표도 넣어야 돼. 근데 악센트 기호도 넣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쓰느냐? 순표부터 쓰고 악센트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음절이 있다 하면은 순표부터 쓰고 악센트 기호를 쓰는 거예요. 다만, 다만, 서컴플렉스 악센트 얘는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쓸 때는 순표 위에다 써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절에 어떤 음절에 그 음절에 해당하는 모음에다가 악센트를 어떤 음절에다가 표기해주고 싶으면 그 음절을 이루고 있는 모음에다가 악센트 기호를 표기해 주는데 그 악센트 기호가 하필이면 서컴플렉스야. 그러면은 숨표를 만약에 같이 적게 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숨표랑 같이 적게 된다면 숨표 위에다가 이렇게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단 이제 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문자를 또 배웠잖아요. 이 대문자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냐면 앞에다가 표기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대문자든 간에 앞에다가 그 뭐 예를 들어 무슨 대문자든 간에 앞에다가 무슨 대문자든 간에 앞에다가 숨표를 표기하라고 했어요. 악센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다가 표기하는데 물론 숨표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악센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쓴다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레이브 악센트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당신이 지금 쓰고 싶은 게 서컴플렉스 악센트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앞에다가 써주되 손표보단 위에다 써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대문자가 있는데 여기다 일단 순표를 써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악센트 기호도 써주고 싶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이게 대문자랑 같이 표기를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대문자 중에서도 이제 대문자랑 같이 쓰는 복모음 있죠? 복모음은 또 어디다 표기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글자 위에다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는 무시하고 여기다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이제 복모음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나는 미첨자 이오타야. 또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약간 아시겠죠? 이 열심히 표기하는 그 규칙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컴플렉스 악센트는 무조건 어디에만 붙는다고 했어요? 장 음절에만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 음절은 긴 모음들, 그러니까 긴 모음에 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장모음일 수도 있고 복모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장모음인 경우를 보자고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거는 다 무슨 뜻이었어요? 이 모음은 단일 모음인데 그 중에서도 긴 장모음들입니다라는 표시였죠. 근데 서컴플렉스가 붙었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서컴플렉스가 붙었으면은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어쨌거나 얘는 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기호 두 개나 써줄 필요가 있나?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보기 예쁘라고 이렇게 서컴플렉스 악센트만 붙여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되게 여러 가지 표기법을 배웠죠. 싹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악센트의 가능성이에요. 악센트의 가능성인데 이제 제가 이제 표기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된 음절은 짧은 단음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표시된 음절은 장음절이라고 간주를 하는데 장음절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복모음일 수도 있고 장모음일 수도 있고 단음절인 경우에는 단모음일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가지 가능성을 제가 쭉 써볼 수가 있어요. 일단 다 똑같이 이제 포맷을 써놓고 시작할게요. 울티마, 페널트, 안티페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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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써놓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에큐트가 울티마에 붙을 수도 있죠. 그 뒤에 뭐가 오면 된다? 멈춤. 다른 말로 문장보. 그런데 울티마에 그레이브 악센트가 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다른 단어가 뒤이어와서 곧바로 뒤이어와서 그러면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페널트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은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하면 안 되죠? 페널트는 긴데 울티마는 짧으면은 이 에큐트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에큐트가 안티 페널티에 찍힐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오직 어떤 경우만 가능하다? 울티마가 무조건 짧아야 돼요. 울티마가 짧아야지만이 안티 페널티에다가 에큐트를 찍을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울티마가 굉장히 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울티마에 따라 서컴플렉스 씌워놨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페널트가 길고 울티마가 짧은 이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페널트에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붙는 경우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데가 있죠. 이 여섯 번째는 무조건 피했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악센트를 찍어야겠어. 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결국에는 다 뭐냐면 긍정적 가능성이죠. 이런 여섯 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가 가능한 거죠. 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절대 안 되는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겠어요? 울티마가 길어. 근데 페널트가 서컴플렉스야.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울티마가 길면 애초에 서컴플렉스는 페널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악센트의 가능성,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 거의 모든 악센트, 거의 모든 단어의 악센트는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관람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예시 단어 몇 개 읽어보면 괜찮겠죠? 뭔 단어가 이제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예시 단어로 읽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헬레네인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발음을 한다면 헬레네 이렇게 되겠죠?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단어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힉노스겠죠? 힉노스인데 악센트를 고려하면 힉노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단어가 뒤이어서 오는 경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뭔가 뒤이어가지고 그리브 악센트가 돼서 혼 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안 쓰지? 글씨가 약간 안 써지고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생각해보면 에일레이티아였다는 이 단어가 에일레이티아가 되겠죠. 에일레이티아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지금 과장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컴플렉스 그 악센트도 발음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해봐야겠죠. 드라마 이렇게 되겠죠. 드라마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단어를 또 발음을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단어는 이제 그 세우도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세우도스, 세우도스, 세우도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겠죠. 자, 이제 발음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저도 악센트를 발음해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죄를 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에타, 에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어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호메로스, 호메로스 이렇게 되겠죠? 에타, 에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레시스, 아이레시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그 악센트 발음 연습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게 그 이 부분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오타 그러니까 미첨자 이오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길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 소리는 이제 하데스 이렇게 돼 있죠. 하데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제 그 수많은 악센트 규칙들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가직성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까지 말한 규칙을 이제 표로 정리해서 6개로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죠. 이 6개의 규칙은 이제 지금은 말고요. 2단계에 들어가면은 최대한 빨리 그냥 어디 뭐 책상 같은 데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제 생각에는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악센트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 어떻게 규칙을 지켜서 이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거죠. 이제 이걸로 이제 악센트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